19페이지 매입 쪽인데 매출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은 물건을 사는 거죠. 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아까 파는 쪽은 제품 매출이랑 상품 매출이었는데 이제 그 반대를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죠. 제품 매출은 파는 건데 이제 역 추적을 하면 뭘 사왔어야 제품을 팔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제품은 내가 팔려고 만든 제조한 물건을 말을 하거든요. 제품이니까. 그러면 제조를 했으니까 그 전에는 원재료를 사와야 됩니다. 원재료는 원료랑 재료를 합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 쪽은 원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상품 매출 쪽을 추적해보면 상품 매출, 상품은 팔려고 사온 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제품은 내가 팔려고 만든 거, 상품은 팔려고 사온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건 상품을 사왔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두 개가 또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우리가 이 두 개를 둘 다 하고 있는데 일부러 제가 A, B로 썼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A가 제품을 팔았어요. 근데 B가 이걸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A는 팔려고 만들었고 B는 이거를 팔려고 사온 거예요. 그러면 제품을 사온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제품 매출을 했는데 얘는 상품이 되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자기 목적에 따라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입 쪽은 원재료랑 상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쪽은 이름이 좀 통일감이 있는데 이제 매입 쪽이 다른 이유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제조업이고 여기는 도소매업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둘 다 나올 수 있거든요. 둘 다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재료랑 상품.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나온 김에 미리 한번 또 말씀드리면 조금 지역적인 내용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 제조업은 자기가 만드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외주 맡기는 경우도 꽤 많죠. 그 외주 맡긴다, 뭐 아웃소싱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옷가게 중에 유니클로 이런 데도 자기가 만들 수도 있지만 좀 뭐 종류가 많으니까 뭐 어느 파트는 맡겨서 주문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내가 원재료를 사와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돈만 주고 물건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 과목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조금 지역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나오면 참고하시면 되고. 그럼 이게 예상 메이크.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뭐였지? 그 조금 거 받은 거 같아요. 아니 저 칸 늘리기 전 거 받은 거 같아가지고. 그럼 일단 이거 쓰세요. 아, 전 필요 없어요. 바꿔요. 아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아니요. 맞아. 아까 미리 뽑아놓은 건데 다시 뽑았거든요. 그 말씀 듣고 나서. 다른 거 공부하시는 줄 알고 열심히 보니까 좀 나 알지도 못했어요. 다른 페이지 보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레이아웃이 다르면 달라 보이니까. 그렇겠네요. 그럼 네, 뭐 원재료 상품을 메인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얘도 그냥 그 외로 빼서 그냥 미지급금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미수금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미수금보다는 미지급금이 빈도수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팔 때는 주로 제품 매출을 많이 하는데 살 때는 이제 원재료 아닌 것도 많이 사거든요,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미지급금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근데 뭐 거의 골자는 매출에서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비교 형식으로만 보시면 돼요. 매입은 뭐 비교적 간단할 겁니다. 아까 한 거 치고는. 그러면 19페이지에 한번 보죠. 1번 매입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했다. 제가 매출 때도 비슷한 레이아웃으로 했는데 그
계약금이 일단 자주 나온다고 좀 의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계약금을 주고받는 게 일단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물건을 살 거잖아요. 살 거니까 돈을 먼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방향을 생각하자고 했죠. 매입은 돈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금도 돈이 나가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뭐 다 보시면 일단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거 표시할게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게 그래, 대충 하고 넘어갔었는데 좀 찝찝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좀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성격상 못 넘어가겠어서 자꾸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럼 이때 A가 물건을 팔고 A가 B한테 물건을 팔고 B가 A한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B 입장에선 매입이라고 해도 되고 뭐 A가 매출했다고 해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B가 돈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럼 이제 결제 방식을 선택해야 될 텐데 일단 가장 깔끔한 건 현금이나 뭐 보통예금 이런 게 되겠죠. 바로 현금 주는 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당좌수표를 말씀드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표가 자기합수표랑 당좌수표 있었는데 자기합수표는 현금이랑 똑같으니까 뭐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당좌수표는 받을 때랑 줄 때가 다르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때 B가 수표를 발행하고 싶은 거예요. 수표. 그럼 기본적으로 수표는 현금 교환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게 현금 교환권이면 되게 그 효력이 좀 센 거죠. 그래서 아무나 발행하면 안 되고 이제 은행이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B가 은행한테 가가지고 당좌 계약을 맺습니다. 당좌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뭐 그런 계약이 있어요. 그리고 당좌 예금을 만듭니다. C 은행에다가 B 당좌 예금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렇게. 그럼 뭐 이게 제가 체크카드 통장이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뭐 계약 체결하고 C 은행한테 보증금도 맡기고 통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 당좌예금 안에 돈을 채워 놓으면은 그 금액만큼 수표를 발행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액은 그냥 형식적으로 한 1,000만 원 이렇게 해볼게요. 자, 1,00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다 밟고 나서 물건을 산 거예요. A한테. 그리고 1,000만 원짜리 물건을 산 거지. 그럼 이때 당좌수표 1,000만 원 이렇게 끊어서 준 거예요. 그리고 현상을 보자는 거죠. 그럼 이때 B는 C 은행에 자기 당좌예금 만들어서 1,000만 원 넣어놨죠. 그리고 수표책이 있는데 그걸 끊어서 1,000만 원 써서 얘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A는 C 은행한테 가가지고 수표를 들고 가겠죠. 수표 받은 거 들고 가서 저 이거 수표인데 바꿔주세요 이러겠죠. 그러니까 절차는 어음이랑 똑같아요. 근데 수표는 바로 바꾸고 어음은 날짜가 있고 그 차이예요. 그럼 얘는 가서 자 달라고 했어요. 근데 깜빡하고 만약에 내가 돈을 안 넣어놨어. 그럼 지급 거절 나오겠죠. 그러니까 수표도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표랑 어음의 공통점은 시간차가 있다는 거지. 돈으로 바꾸는데 시간차가 있잖아요. 시간차가 있으면 부도 날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수표는 그게 거의 없죠. 수표는 왜냐면 가면 바로 바꿔줄 수 있고 어음은 날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부도 안 났다고 치면 자 수표 갖고 가서 그 은행원이 보더니 1,000만 원 여기 드릴게요 하고 뺏어 주겠죠. 그러면 이 A는 수표를 은행에 갖다 놓고 뭘 받냐면 현금 1,000만 원 받죠. 맞죠? 수표 갖고 가서 현금 교환했잖아요. 그러면 당좌수표를 받는 사람은 현금이 늘어납니다. 받는 순간에. 왜냐면 이 사람은 당좌수표를 받는 순간에 이 모습을 떠올려요. 가서 바꿔야지 그럼 현금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당좌수표를 받는 순간에 현금 받았다고 쳐버리죠. 이해되셨죠? 안 바꿔도 그냥 현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미 상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 근데 B는 무슨 생각을 하냐. 수표 1,000만 원짜리를 끊어주면서 역시 똑같은 걸 떠올리겠죠. 그럼 얘가 내 통장 와가지고 1,000만 원 털어가겠구나. 그러면 내 당좌예금에서 1,000만 원 빠져나가겠구나 이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마이너스 당좌 예금인 거죠. 뭐 차이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당좌수표는 결론, 당좌수표는 받으면 현금 증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당좌예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그냥 체크카드 긁은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도 체크카드 긁으면 통장 잔액이 빠져나가지 현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냥 외우는 게 편하거든요. 아시겠죠? 일단 원리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당좌수표를 받았다고 하면 현금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고, 발행 지급했다 하면 대변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이제 출제자가 좀 각 잡고 문제 낸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써있잖아요. 당좌만 양과로 쳐볼게요. 당좌만. 그럼 이렇게 한번 문제를 내면 어떻게 될까? 당좌를 빼고 낸 거예요. 그 문제를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이의제기할 수 있겠죠. 아니 자기합수표인지 당좌수표인지 왜 말을 안 해줍니까?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발행하여가 있잖아요. 내가 발행할 수 있는 건 당좌수표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대비하면 완벽합니다. 그러면 절대 구멍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상황인지. 그러니까 발행하는 거는, 그러면 만약에 그냥 비교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잘 나오진 않는데, 그럼 자기합수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기합수표는 지급밖에 못해요. 내가 발행은 못해요. 자기합수표는 은행의 전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합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는 문제 오류가 돼버리거든요. 결과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발행했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당좌수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하면 뭐 당좌수표는 절대 뭐 틀릴 리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대변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자기합수표를 지급하였다 하면 현금 나가는 거예요. 자기합수표는 현금이랑 똑같으니까. 말 나온 김에 다시 쭉 정리해볼게요. 이제 상황을 들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완벽한 수표를 정리해봅시다. 자기합수표, 뭐 빈도수가 낮긴 한데 안 나온 건 아니니까. 자, 자기합수표, 당좌수표 이렇게 해서 수취부터 쉬운 거, 그리고 지급,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가 자기합수표를 받았다. 그럼 누군가 나한테 자기합수표를 줘요. 그냥 현금 늘어나는 거죠. 현금 플러스. 그리고 당좌수표를 받았다. 그럼 이게 앞쪽은 상관없어요. 수표를 받으면 무조건 현금입니다. 왜냐면 현금으로 바꿀 거니까. 그러니까 수취 쪽은 쉽죠. 현금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합수표로 가면은, 자기합수표를 지급하려면 자기합수표를 수취한 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발행을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합수표를 지급했다는 거는 수취한 적이 있다는 것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지급은 당연히 이 받았던 게 나가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표를 받으면 무조건 현금, 그리고 자기합수표는 무조건 현금. 그러니까 남은 게 얘밖에 없는데, 방금 이제 말씀드렸죠? 당좌수표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발행 지급이죠. 하면 당좌예금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얘는 지급했다고 나올 거고요. 상황이 그래요. 내가 발행할 수 있는 건 당좌수표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합수표는 은행이 자기 앞으로 해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합수표는 은행밖에 발행을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행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막판에 가서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좀 자주 보시면 좋아요. 이런 걸로 틀리면 나중에 진짜 억울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결제 수단은 확인을 하셨고, 당좌예금은 자산의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차변의 성급금은 돈을 먼저 준 거니까. 이것도 뭐 성격이 자산입니다. 자산 플러스.
돈을 먼저 줬다. 그럼 이게 왜 자산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항상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을 줬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게 내가 100만 원을 얘한테 주고 100만 원 갚아 이건가요? 그럼 계약금이 아니죠. 내가 100만 원을 준 이유는 다른 애들보다 나한테 먼저 물건 줘야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생긴 거예요. 채권이 생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수취 채권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권리가 생겼죠. 나한테 물건을 줘 할 권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얘는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성급금은 그 자산이긴 한데 비화폐성 자산 이 정도 참고로 그냥 하나 써놓을게요.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비화폐성 자산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100만 원을 줬으니까 내놔 이게 아니란 거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또 연관되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져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랑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지금 매출은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판다고 하면 내가 계약금을 받겠죠. 물건을 팔 때는 계약금을 받겠죠. 지금은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계약금을 걸잖아요. 그럼 팔 때는 계약금을 받겠죠. 그때는 차변에 뭐 당좌수표 받았다 그럼 현금 있겠죠. 차변에 현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그럼 대변에는 선수금이겠죠. 먼저 받았을 테니까. 뭐 그럼 계속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둘 다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역으로 바꿔보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똑같은 당좌수표로 해도.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가보죠. 2번. 자, 2번은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그럼 메인 매출 전표가 있다는 거는 부가가치세를 관리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성급금이랑 연결해서 볼 건데요. 그럼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로 차변에 성급금. 그럼 성급금을 줄 때는 이거 자체는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반 전표에 써놨던 거죠. 그리고 거래처를 써줘야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계약금을 걸 때 여러 군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금액이랑 상대방을 확인해야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는 진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는 원재료를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네요. 이제 이런 거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물론 금액이 뭐 1,100만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암산이 될 거란 말이죠. 1,0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근데 1,320부터는 조금 이제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스킬을 좀 아셔야 되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나누기 1.1 하시면 돼요. 나누기 110%거든요. 그럼 나누기 1.1 하면 1,200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원재료를 산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원재료 1,200. 그 다음에 이번엔 부가세 대급금. 우리가 이제 부가세를 내야겠죠. 팔 때는 걷었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를 내면 상대방이 내 대신을 내주니까 대급금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대신 내주니까. 대신 지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그리고 얘는 돌려받을 수 있을 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때만 이렇게 구분기재를 합니다. 이거 임차료 나올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근데 얘는 자산이에요.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매입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을 때만 적는 거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면 이 120만 원은 여러분이 국세청에 돈을 빌려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이자는 없지만. 왜냐면 상대방이 내 돈 120 가져가서 국세청에 내주죠. 근데 내가 나중에 국세청 가서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3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 말을 해야겠죠. 옛날에 나 계약금 준 거 있잖아. 그래서 이 성급금을 이렇게 화살표 하셔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계약금을 낸 이유가 이때 돈 덜 내려고 하는 것도 있죠. 지금은 1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1번 문제는 성급금의 거래처가 써있죠. 이유는 일반전표라서 그렇습니다. 일반전표는 거래처를 내가 따로 써줘야 되는 거고, 근데 2번은 메인 매출전표잖아요. 그럼 얘는 거래처를 적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거래처가 아래로 쫙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적혀 있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저절로 반영이 되니까. 그 다음 이제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줬다. 뭐 굳이 나머지 금액은 찾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성급금은 자산의 감소가 되고 보통예금도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9페이지 2번까지 봤고요. 이제 3번 볼게요. 외상 문제를 안 넣어서 그렇구나. 그럼 지금 2번 문제가 보통예금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그 밑에다가 살짝 써줄게요. 외상매입금 이렇게. 돈을 한 방에 주는 것도 좋지만 보통은 이제 외상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살짝 바꿔서 다음 문제랑 이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외상매입금 230.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금액은 어차피 이제 아시죠? 금액은 뭐 맞을 리가 없으니까. 그럼 이 외상매입금을 정리를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급금 줄 때는 일반전표, 원재료 살 때는 메인 매출전표, 그리고 이 외상매입금을 갚는 건 또 일반전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네, 일단 자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또 일반전표다 보니까 거래처를 꼭 써주셔야겠죠. 여기서는 경제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금액은 외상매입금 230 중에 200은 어쩌고 저쩌고, 그럼 총 230이라는 말이겠죠. 이것도 바꿔서 써야겠죠. 이름을 바꿨으니까.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 플러스잖아요. 돈을 안 줬으니까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주고 끝났으니까 요거를 없습니다. 외상매입금. 그럼 오늘 돈이 나가겠죠. 그럼 얘는 부채 마이너스가 되고, 네, 그리고 이거를 또 어떻게 줬냐 하니까 또 어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지급어음이 나오는 이유는 이때 외상매입금이랑 지급어음인데, 얘는 외상매입금을 이미 언급하고 있다는 소리는 내가 원재료나 상품을 외상으로 샀으니까 외상매입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역추적해서 이거에 대한 어음이니까 다시 지급어음이 나오는 겁니다. 외상매입금이니까 지급어음인 거예요. 결국 출처가 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급어음이다. 거래처 또 적어줘야 되죠. 이게 그냥 돌려막기인 거니까. 그럼 이 중에 200만 원은 어음으로 다시 발행하고요. 그러니까 부채를 연장시킨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것까지는 일반적인데, 뭐 외상매입금이 지급어음이 되는 건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때 그 특이한 게 채무 면제 이익이네요.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 부채 할 때, 차입금 할 때. 그러면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이고, 말 그대로 채무를 안 갚아도 되니까 돈이 굳었죠. 그래서 그만큼 30만 원 수익이 되는 겁니다. 돈이 나갈 게 안 나갔으니까 수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부채가 230이 줄어들면 부채가 다시 230이 늘어야 되는데 200밖에 안 늘고 이제 수익 30이 생긴 거죠. 뭐 앞에서 했던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이 문제는 좀 중요합니다. 4번은 그 약속 어음 배서 이거를 좀 표시할게요. 약속 어음 배서 지급 이 정도가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받아놨던 약속어음을 배서해서 지급했다. 이게 원래 매출 쪽에서 나와야 맞는데 좀 매끄럽게 하려고 이쪽으로 넣어놨어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죠.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배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정확히 말하면 배서 양도라고 하거든요. 배서 양도. 그러면 양도는 내가 주는 걸 말을 하잖아요. 주는 걸 양도. 그러면 내가 양도를 하면 상대방은 양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둘 다 잘 나와요. 배서 양도도 나오고 상대방이 배서 양도하면 난 배서 양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둘 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또 상황에 맞춰서 분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특이한 게 어음을 지급했는데 대변에 받을 어음이 나가잖아요. 자, 얘는 제가 분개를 3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물건을 팔았다. 앞에서 다 했던 것들인데 이제 좀 모아서 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음을 받았던 겁니다. 자, 뭐 이렇게 물건을 팔았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살 때 이제 방금 다 보셨죠? 왜냐면 지금 외상매입금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틀만 잡았고 제가 거래처는 형식적으로 그냥 정해놓을게요. 물건은 A한테 팔았고 원재료는 B한테 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리만 적어놨습니다. 자, 제가 분개 2개를 해놨는데 일단 상황 판단을 해야겠죠. 상황 판단은 A한테 물건을 팔고 돈을 아직 못 받았어요. 어음만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B한테는 원재료를 받아서 돈을 아직 안 갚은 상태입니다. 그럼 A한테는 받을 돈이 있고 B한테는 줄 돈이 있네요. 근데 만약에 이 두 상황의 상대가 똑같으면 야 이거 그냥 우리 퉁치자 하면 편하겠죠. 상대가 똑같으면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둘이 다르죠. 근데도 난 퉁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나도 줄 돈이 있지만 내가 지금 현금 줘버리면 난 돈이 묶이는 거 아닙니까? 받을 돈은 못 받고 줄 돈만 줘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머릿속으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아 이거를 짬 처리하고 싶다. 이걸 아까 그 어음 할인했었잖아요 은행에. 그럼 내가 손해봤죠 은행에다 팔면. 그러니까 그 효과를 누리면서 얘한테 그냥 짬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수표처럼 써버리는 겁니다. 이걸 얘한테 줘버리는 거지. 그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험에 진짜 잘 나오거든요. 배서 양도가. 그래서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림을 좀 공간이 없지만 좀 작게 그려볼게요. A, B가 나와야겠고 내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이래야겠죠? 내가 있고 A, B. 그럼 이때 A한테는 매출을 했고 약속어음을 받았어요. A한테 매출을 하고 A한테 약속어음을 받았다. 근데 이때 매출을 하고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썼겠죠. 그래서 받을 어음. 그리고 이제 B한테는 매입을 한 거예요. 매입. B한테는 물건을 사왔어요. 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나도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머리를 써서 이 약속어음을 이렇게 돌리면 어떡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어음의 주인은 A잖아요.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지 얘한테. 그러니까 받았을 때 받으러옴이 차변에 있죠? 이걸 주는 거니까 얘가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은행에 팔 때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음 할인이랑 좀 느낌이 비슷하네요. 근데 어음 할인은 수수료가 있는데 얘는 수수료가 없지. 그냥 줘버리니까. 왜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지금 어음을 발행해 주나 내가 받은 걸 주나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으러움이 이렇게 대변으로 가주는 거고, 그리고 난 이 외상매입금을 갚아야 되니까 이 외상매입금은 또 이쪽으로 없애주면 되겠죠. 이제 그 답을 보시면 4번 답이 이제 이건 거죠. 250만 원.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갚는 거니까 부채 마이너스 용인. 자, 그리고 이제 금액이 이게 똑같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100만 원 있는 거 다 주고 부족분을 더 주나 봅니다. 그리고 뭐 현금 주는 건데 현금 주는 거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받으러옴을 답을 똑바로 쓰면 수원이 되겠죠. 수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얘입니다. 수원입니다. 이거 여기다 중요 표시를 하셔야 돼요. 받으러옴 옆에 수원 있죠. 그러면 이 분계랑 그림을 연결해 볼게요. 분계랑 그림을 연결하는데 지금 이 나랑 B 관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랑 B 이야기. 여기다가 이제 추가하면 B가 용인이고 A가 수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배서양도랑 배서양수가 나오면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면은, 그러면 내가 A한테 받은 어음을 B한테 돌려서 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양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서양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배서양도 내가. 그러면 B는 이 용인은 내가 배서양도를 했으니까 지는 선택권이 없죠. 내가 배서양도 했으면 지는 배서양수지 뭐. 그래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얘는 배서양수. 근데 우리가 나로 나오면 배서양도, B로 나오면 배서양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상황은 일단 이런데 이제 정리를 좀 더 해봐야겠죠. 정확하게. 그래서 배서양도의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 답을 한번 보시면 이 답을 분석해 볼게요. 지금 주체가 용인이거든요. 용인. 그러니까 내가 용인한테 오늘 돈을 갚겠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용인한테 돈을 갚아요. 그러면 거래처가 용인이죠. 야 용인아 나 너한테 돈 갚을게 라고 했는데 지금 용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용인이 아닌 애가 나와요. 그게 수원이죠. 그러니까 배서양도 배서양수는 여기에 없는 애 이름이 꼭 나와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서양도 배서양수가 나왔다. 그럼 일단 다른 거래처가 하나 더 나와야 된다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그래야 좀 추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또 바꿔서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원칙대로 가볼게요. 내가 이거를 배서양도를 한 게 아니고 배서했다는 말이 없고 그냥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도 있죠. 내가 직접 지금 만들어서. 그럼 그때는 이 외상매입금이 있다는 소리는 원재료를 샀으니까 외상매입금이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추적해서 내가 어음을 직접 주면 지급어음이죠. 원재료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내가 직접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받으러면 따로 내가 갖고 있는 거고. 그럼 이때 지급어음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내가 직접 주면 그러면 이때는 거래처가 용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쉽잖아요. 배서양도는 두 개 다 바뀌죠. 그러니까 배서양도가 시험에 잘 나오겠죠. 좀 잔잔하게 문제 내기 좋아요. 약간 당좌수표 발행지급했다 느낌처럼. 그러니까 당좌수표 발행지급이랑 배서양도는 정말 숨쉬듯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인트라고 하기도 그럴 정도로 그냥 같이 내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틀리면 안 되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반대 입장까지만 보고 끊을게요. 지금 우리가 배서 양도를 했잖아요. 그 배서 양수 얘 입장을 한번 봅시다. B 입장. 이렇게 좀 공부를 입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나중에 되면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편은 어떻게 할까? 자, 그러면 B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B는 외상매출금이겠죠? 외상매출금이 사라지는 거겠네. 왜냐면 외상매출금 없어지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어음을 받는 거예요. 어음. 아, 헷갈리니까 처음부터 할까요? 이거는 B가 주인공이에요. B. B가 내가 된 거예요. 그 밑에 얘는 상품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 얘는 상품 매출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B가 판 걸 내가 산 거예요. 이걸 ABC로 했어야 됐는데 그냥 지금 어쩔 수 없이 맞춰서 하면은 나라는 애한테 외상매출금 했어야죠. 이렇게 하고 부가세 수급.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는 요겁니다. 요거. 나한테 물건을 파는 상황이에요. 이걸 상품 매출로 바꾼 거죠. 자, 그럼 이 상태로 돈 받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죠. 자, 이렇게 있다가 돈 받는 날이 왔어요.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이 사라지면서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면 나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판 적도 있고 산 적도 있는데 지금 B 입장에서는 그냥 나랑 거래한 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라는 애한테 돈을 받기로 했거든요. 돈 줘 라고 말을 하니까 얘가 어음을 내밀어요. 자,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우린 지금 외상매출금이에요. 그럼 이게 상품 매출을 했다. 뭐 제가 지어낸 거지만 어쨌든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일 텐데 여기서 얘가 어음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발행한 어음을 주든 A가 발행한 어음을 주든 상품 팔고 어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받을어음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땐 무조건 받을어음이지. 그 배서 양도랑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근데 거래처가 지금 우리가 B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나 이렇게 써 있어야 되죠. 나한테 어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웬 A가 써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용인 입장으로 가본 거예요. 용인 입장으로 가보면 그러면 용인 입장에서는 나랑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돈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A 써진 어음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배서 양수입니다. 그래서 배서 양도든 배서 양수든 일단 이 자리에 없는 애 이름이 나와요. 방금은 수원이었고 지금은 A. 여기도 수원이죠. 용인 입장에서도 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은 지금 주체가 된 적이 없는데도 둘 다 수원이 나오죠. 왜냐면 수원에 어음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배서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바드러움은 지금 내가 뭘 팔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왜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결론은 배서양도랑 배서양수 이거를 생각해보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4번은 중요 표시를 꼭 해두시고요. 반대편 배서양수도 생각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림 그려가지고 그 상태를 좀 파악해보셔야 됩니다. A, B, 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서양도를 하는 애의 붕괴랑 양수를 하는 애의 붕괴. 왜냐면 둘 다 잘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놓고요. 자료는 이렇게 공간을 좀 띄워서 내일 또 다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원서 접수 기간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5월 8일까지거든요. 최대한 오늘 하시면 일단 그 시험장은 못 고르더라고요. 지금 다 꽉 차가지고 자동 배정이에요. 광주대 상업고등학교 위주로 배치가 됩니다. 여기 홈페이지 이름 써놨거든요. 원래 그렇게 다 마감이에요? 근데 보통 그 당일 1시간 이내에 다 마감돼요. 0시부터 접수해요? 네. 와, 그렇구나. 제가 해봤는데 10분 안에 마감되더라고요. 그게 본사에 맞네요? 그러니까 장소를 일부러 인원수를 적게 해놓고 결국 자동 배정으로 다 맞추는 거죠. 결국은 자동 배정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최대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셨어요. 여태까지. 접수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접수는 했어요. 왜 했을까요? 구경하러 가려고요. 아, 시험 보셔야죠. 그 이따 뭐 쉬는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든지 해서 안 되면 뭐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접수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네, 좀 어려울 거니까 빨리빨리 시도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돼가지고 딱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안 경우가 돼요, 안 돼요, 있으니까 안 돼요. 오늘부터 바로 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20페이지까지 20페이지부터 하면 되겠네요.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 어제 저번 시간에는 원재료 사는 거를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는 원재료를 다뤄봤고, 이제 2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 원재료 외의 것들, 원재료 외에도 뭐 살 것들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대표 문제가 5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원재료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사는데 그 중에 그냥 대표적으로 광고 선전비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선전비 대신에 다른 계정 과목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용을 보시면 20페이지 5번이 그 본사 관리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광고라는 게 그 광고도 이제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 쪽에서 돈을 쓰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요. 돈을 쓰는 곳이 이제 공장 쪽, 제조 쪽이랑 이제 본사 쪽, 판매 관리 쪽인데 광고는 절대 공장 쪽에서 하진 않죠. 그러니까 광고는 기본적으로 그 본사 쪽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번호는 무조건 800번이에요. 그래서 밑에 다 보시면 광고 선전비에 판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이 광고 선전비는 무조건 800번밖에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얘는 번호를 매길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알게 돼요. 번호가 그냥 800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붕괴를 또 보면은 여긴 이제 부가가치세도 또 들어갑니다. 면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용역이겠네요. 과세 용역이 되는데 이 광고 서비스를 사는 거죠. 그럼 광고 가격은 300만 원인데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30만 원이 더 붙어서 여태까지 몇 번 보셨죠? 그럼 이때 이 3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냈지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자산으로 표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는 비용 처리입니다. 이름에 뭐 나와 있듯이 B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비용 플러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네, 좀 차변 쪽은 그냥 뭐 원재료가 나오든 원재료가 아닌 게 나오든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면 부가세 대급금이 나온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대변 쪽으로 가보시면 이거 카드 결제를 했죠. 카드 결제가 일반적이니까 그러니까 뭐 원재료나 제품 같은 것들은 어음으로 거래를 많이 하지만 이런 그 건별 작은 거래 하나씩의 거래는 카드 거래가 많겠죠.
그래서 카드는 외상 중에 일반적인 거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이유는 원재료가 아니라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원재료 외의 것 중에 대표 회계 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석을 하면 일단 광고 선전비가 메인이고요. 얘가 이제 비용이고 그리고 뭐 나중에 비용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일단은 상황 현상만 보고요. 그럼 이쪽에서 중요한 건 미지급금인데 미지급금은 제가 특히 더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이때 미지급금이 나오는 이유는 차변에 광고 선전비가 있어서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광고 선전비 때문에 미지급금이 된 게 아니고 원재료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원재료나 상품이 아니라서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공부하시기도 편해요. 그냥 원재료냐 상품이냐 이것만 딱 보는 거예요. 기냐 아니냐 이렇게만 보는 거죠. 그럼 아니니까 미지급금.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미지급금을 찾아내고, 근데 우리가 카드 결제를 했거든요. 그럼 카드 결제를 하면 일단 카드 회사가 돈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가 카드 회사한테 돈을 갚고,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을 카드 회사한테 갚아야 돼요. 그 카드 회사가 플랫폼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우리 카드라고 따로 적어줘야 되는 거죠. 이유는 지금 우리가 광고라는 서비스를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럼 용역을 매입하는 거니까 매입 매출전표가 일반적일 거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들어있는데 그럼 당연히 매입 매출전표가 맞거든요. 매입 매출전표는 거래처를 적고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거래처는 광고나라 이렇게 돼요. 광고나라. 그럼 이 광고나라인데 거래를 하는 대상은 광고나라인데 지금 그 돈을 갚아야 되는 대상은 우리 카드니까 따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를 따로 바꿔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매입 매출전표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외상으로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 카드 대금을 갚아줘야겠죠. 근데 이제 카드 대금은 일반 외상과 다르게 수수료까지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카드 결제하는 걸. 내용을 한번 볼게요. 6번 보시면 8월 10일에 7월분 결제대금 200만원. 그러면 이때 지금 이 문제는 7월분 결제대금 200만원이 여기서는 330만원 이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카드 대금이 나간 거죠. 지금 이 문제는 수수료가 지금 없네요. 어쨌든 이 미지급금을 갚아줘야 되니까 카드 결제일이 10일인가 봐요. 그럼 이 문제도 이렇게 미지급금끼리 좀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 대변에 있는 미지급금을 6번 차변의 미지급금으로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거래는 이미 끝났고요. 그 외상 대금을 갚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소속 조치니까 여기서는 일반 전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표도 그냥 한번 틈틈이 좀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지금은 금액과 거래처는 다르지만 자리만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부채의 감소가 되겠죠. 부채 감소가 되는 대신에 우리 돈이 나가겠죠.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보통 입출금 통장에서 돈이 나가니까 여기서 보통 예금이 차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물론 둘 다 각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라도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진짜 나중에 그 시험 볼 때나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이 기출 문제로 연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진짜 완전 랜덤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냥 이거 하나 똑 떼서 내고 이거 하나 똑 떼서 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라도 꼭 이렇게 연결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문제를 볼 때 그 연결 부분 중에 몇 번째 파트 뭐 이런 식으로 생각날 수 있으니까 네, 공부할 때도 파편화 돼버리면 진짜 그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7번 문제는 공장 에어컨 수리비로 가나 상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한 88만 원을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약간 문제를 읽었을 때 이런 느낌으로 뭐 어떻게 했는데 알고 보니 어떻다 이런 느낌의 문구가 나오면 뭐 답만 보셔도 아실 텐데 수정 전, 수정 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일부러 잘못된 답을 넣어놓고 올바르게 고치라고 하는 문제가 두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문제 유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제가 일반 전표를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긴 한데 중간중간에 메인 매출 전표도 넣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 가면은 문제 좀 문항수를 알려드릴게요. 일반 전표가 6문제 나와요. 한 개당 3점입니다.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가 6문제 나와요. 꽤 많죠. 배점도 꽤 큽니다. 그리고 결산이라고 해서 따로 12월 31일 거면 3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결국 결산 문제도 일반 전표예요. 그냥 일반 전표인데 12월 31일에 일반 전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결산 3문제 하면 결국 일반 전표가 9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목에다가 일반 전표 결산 포함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표랑 결산을 구분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냥 날짜만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것들은 그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문제 자체에서 일반 전표 6문제를 푸세요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6문제는 무조건 일반 전표죠.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6문제를 푸세요 하면 그 밑에 있는 건 다 메인 매출 전표에 쓰면 되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험장에서는 지금부터 6문제는 일반 전표입니다 라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판단해서 적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공부하면 좀 낮아져요. 수준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나마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게 수정 문제가 2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도 공부하기가 좀 괜찮은 게 왜냐하면 여기서는 난도를 높이려면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일반 전표 문제로 답을 하나 써놔요. 잘못된 거. 근데 정답이 메인 매출 전표인 거예요. 그럼 난도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사실 실무 대비용이긴 한데 그런 문제도 있긴 하니까 겸사겸사 이것 때문에라도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일반 전표고 왜 메인 매출 전표인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셔도 계속 들으셔야 그래도 나아지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정 문제가 그 2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냥 뭐 그렇구나 하시면 되죠. 아직 기출문제도 안 보셨으니까 마지막에 같이 풀 거예요. 이제 7번 문제를 다시 보시면 그럼 일단 잘못된 게 하나 있고 제대로 고쳐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겠죠. 잘못된 걸 좀 찾아볼게요. 네, 이미 전표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 수정 전으로 돼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보시면 차변에 수선비 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수선비는 비용인데 비용 플러스거든요. 근데 수선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제 그 옷을 수선할 때 좀 많이 쓰긴 하는데 회계 쪽에서는 모든 것을 수리하는 걸 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회계에서도 가끔씩 그 아파트 사시면은 그 걸어놓거든요. 그 회계 장부. 그 보면 수선비 막 이렇게 써있어요. 수선 충당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선비는 그냥 고친다는 뜻이고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죠.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수선비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한번 끊고 역접이 들어가니까 해당 수선비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결제한 것이다. 그러면 하였으나 기준으로 왼쪽이 잘못된 거고 오른쪽이 제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돼 있는 걸 지우고 오른쪽으로 다시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7번은 조금 오답률이 높았을 거예요. 왜냐면 상황을 잘 모르면. 그래서 잘 보시면 7번 문제 수정 후가 답이잖아요. 차변에 미지급금 가나상사 써있죠. 근데 보시면 6번이랑 답이 똑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7번 문제는 보고 무슨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비로 해놨대. 근데 잘못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방금 이제 다 적어놨으니까 실제로는 이랬을 거예요. 광고 선전비 대신에 여기에 수선비가 들어갔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수리했었을 거예요. 수리를 하면 또 부가가치세가 들어갔겠죠? 이제 이건 그냥 상식이에요. 그리고 외상을 했던 거야. 근데 카드는 아니었던 거죠. 카드는 아니고 그 수리해준 업체한테 직접 외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갚았던 거지. 그러니까 팩트가 이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되는 거지. 7번 답이.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문제 자체를 외울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읽고 판단해서 문제를 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잘못된 거냐면 이 돈이 나갔잖아요. 돈이 나간 게 그때 수리비를 준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수리를 하고 외상을 했던 걸 준 거였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수리비를 준 건 맞는데 직접 수리를 하면서 바로 준 게 아니라 수리하고 외상 대금이었던 걸 갚았다 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7번 같은 거 보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해 문제. 그러니까 보통 막 회계가 어렵다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독해력 때문이에요. 회계 자체 문제가 아니에요. 읽고 무슨 말인 줄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막 책을 많이 읽고 그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문제 읽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뭐 방법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죠? 20페이지? 네. 그래서 20페이지는 일부러 이렇게 좀 세트화 시켜서 문제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21페이지로 가볼게요. 21페이지는 좀 약간 장난친 문제 같은데 그래도 지금 미지급금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되게 강조하는 편이라서 일부러 미지급금 세트로 다 넣었어요. 이제 21페이지에 8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그리고 제가 일부러 세무 이금 문제도 막 넣거든요. 근데 너무 그 급을 나누실 필요는 없습니다. 별 차이가 안 나요, 요새는. 자, 그럼 08번 문제를 보시면 12월 1일, 9월 2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셨을 때 특히 주의하실 문제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줬어요? 저거. 그 공간이 좁나요? 네. 제가 미리 드렸던 건가요? 잘못 드렸나 보다. 잠깐만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출력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또 잘못돼 있는 분 있으신가요? 21페이지에 08번 아닌 분? 잠깐만요. 바로 갖다 드릴게요. 신집 와가지고 이제는 아니 버스를 잘못 탔어요. 왜요? 저 기다렸어요. 다 땡겨봤어, 자리. 왜요? 아니요, 그러지 근데 왜 이분은 뒤로 보내신 거예요? 아니야. 안 와서 내가 그냥 애로우니까 저 끝에 이렇게 있는 테이프죠. 공부는 원래 외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지금 수업해야 돼요. 안 돼요. 나 때문에 수업을 늦게 시작했어요. 자리 비우면 안 돼, 이래서.
내가 피부에 먹어가지고 희롱희롱해가지고 커피 먹자 했거든. 일단 쉬는 시간에 이게 이제 앉아. 자, 21페이지 볼게요. 21페이지는 날짜가 2개 나오죠. 이런 문제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2개면 일단 앞에 건 오늘이에요. 오늘이 12월 1일. 그리고 다른 날짜는 뭐 전이겠죠. 미래 이야기를 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 9월 2일에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은성기계에서 기계장치를 구매하고, 지금 뭐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쪽이니까 언급하진 않을게요.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던 거래, 이게 팩트인 거죠. 그러니까 9월 2일에 기계장치를 사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재활용할게요, 이거. 그럼 이제 이쪽이 또 기계장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도 미지급금이 안 바뀌는 이유는 원재료 상품이 아닌 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왁구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떠올리면 됩니다. 9월 2일에 이런 회계 처리가 있었겠구나. 기계장치를 샀는데 돈은 아직 안 준 상태구나. 그럼 지금 이 상태로 딱 여러분 머리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이걸 갚는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갚을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 쪽을 내용을 보시면 은성기계한테 구매하고 미지급금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 말은 은성기계랑 그냥 직거래를 하면서 은성기계한테 외상을 했나 봐요. 근데 오늘 어떻게 그걸 갚냐 하니까 카드로 결제했대. 그리고 돌려막기죠. 그러니까 은성기계한테 외상으로 지금 버텼어요. 9월 2일에 샀으니까 9, 10, 11 3달 버틴 거죠. 3달만 기다려줘 라고 하고 3달이 지났어. 그럼 이제 얘가 말할 거 아니에요. 은성기가 야 3달 지났으니까 돈 줘. 근데 내가 그때 카드를 딱 긁는 거야. 그럼 한 달 연장한 거죠, 우리는. 은성기계도 바로 돈을 못 받겠죠.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은성기계한테 있는 미지급금이 사라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은성기계의 미지급금이 사라지겠죠. 은성기계한테 줄 돈은 사라진 거예요. 왜냐면 이걸 갚고 난 카드를 긁었으니까. 그러면 이 부채는 카드로 이전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부채는 결국 기계장치 거죠. 그러면 이 기계장치 때문에 미지급금이 생겨서 미지급금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지금 새로 생긴 외상도 결국 기계장치 때문이죠. 그러니까 얘도 미지급금이지. 그러면 아니 이름이 똑같은데 뭐하러 쓰냐? 거래처가 다르잖아. 거래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미지급금이 오른쪽의 미지급금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는 카드 쪽에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 트렌드인 거예요. 최근에는 그냥 이렇게 막 장난치는 것 같지만 좀 이제 독해력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7번이랑 8번 이런 걸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진짜 그냥 문제 외워서 풀면 됐거든요. 요새는 이런 식으로 많이 돼요. 그래서 미지급금이 좀 많이 헷갈릴 테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이제 매입 쪽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제 주제가 바뀌니까 10분 정도 쉬고 이어서 볼게요.